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순옥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자식이 재산을 탐하면 부모는 평생을 걸고 키운 정을 하루 만에 부정당한다. 고요. 그 말 저는 한때 웃어 넘겼습니다.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나 때문에 고생한 걸 알 텐데 설마. 그렇게 말했던 제 자신이 이젠 참 바보 같아 보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옥,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김치며 나물이며 뭐든 팔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바닥, 주름진 이 손이 내 자식들의 밥을 지어주고 학비를 냈고 운동화 하나 떨어지지 않게 했지요. 둘째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였어요. 그 해 여름 구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재개발 추진 확정, 철거 예정, 감정가 및 이주 보상 협의 예정.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이 낡은 집이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요? 그것도 그냥 보상 수준이 아니었어요. 구청에서 나온 직원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땅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돼서요. 이거 보상가가 큽니다. 건물은 감가되지만 땅값은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대충 계산해도 80억은 넘어요. 거기다 이주 지원금, 이전 비용 등 다 합치면 100억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국 하나 뜨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80억? 100억? 그날부터 하루가 다르게 집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 시행사 직원, 심지어 변호사라는 사람들까지. 지금 계약하시면 선금으로 20억 드립니다. 보상 대신 지분 참여로 바꾸시면 수익금이 120억도 가능해요. 저희가 철거일부터 입주까지 전부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들은 목숨 걸고 재개발 쫓아다니지만 제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내 아들들이었습니다. 첫째, 기철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중간 간부고, 둘째, 기영이는 자영업을 하며 아내와 작은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겉보기엔 둘 다 멀쩡하고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듯했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차마 다 말하지 못했어요. 첫째 며느리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죠. 결혼 후 몇 년째 어머니 집 팔자, 땅 팔자, 현금화하자며 슬쩍슬쩍 떠보는 걸 수도 없이 느꼈어요. 어머니, 집은 너무 낡았잖아요. 이제 경로당도 멀고 차라리 정리하고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릴게요. 엄마, 그 집 팔고 둘이서 나눠 갖자.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 그게 공평하지. 공평이라니, 그 집이 그냥 집인가요? 남편 없는 여자가 아이 둘 들쳐 업고 땅바닥 기며 살아온 내 청춘이 담긴 곳인데, 그러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보상금을 절대 아들들에게 알리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정말 날 사랑하는지 시험해보자. 만약 그들이 제게 진심을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안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보상 서류를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비공개로 입금받고 모든 관련 계약을 비밀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캐리어 하나에 낡은 옷까지 몇 벌을 챙겼죠. 일부러 머리도 풀어 헤치고 오래된 누더기 코트를 입고 일부러 몇 날 며칠 씻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어디서 오갈 데 없는 노인네처럼요. 첫 번째 방문지는 첫째 기철이네 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외곽 신도시에 있는 기철이 아파트 앞에서 저는 몇 시간을 서성였습니다. 올라가야 하나? 그냥 돌아설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다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아, 그 목소리.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나야, 엄마야. 네? 누구요? 기철이 엄마야. 문이 반쯤 열리더니 며느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비린내 나는 쓰레기를 보는 것 같은 눈. 그녀는 문을 활짝 열지도 않고 말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그냥 좀 며칠만 묵어도 될까 해서. 그녀는 말없이 제 뒤를 돌아보더군요. 아무것도 없는 캐리어 하나, 허름한 점퍼.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어서요. 제가 뭐라 답을 못 드리겠네요. 그렇게 현관에서 10분, 발도 들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기철이가 퇴근 후 도착했고 그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간신히 저를 들였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차갑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진 방구석에 앉아 멀쩡했던 아들 집에서 거지처럼 축 처진 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 며느리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거지꼴로 찾아와선 앞으로 얼마나 묵겠다는 거야? 제 눈시울이 그 자리에서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 순간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진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저만의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요. 첫째 아들 기철이 집에 머물게 된 첫날 밤, 잠자리는 당연히 거실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소파 위에 덮개 하나, 얇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죠. 겨울 냄새가 묻은 거실 바닥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화장실을 가려고 조용히 일어났는데 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와 아들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죠. 아니, 갑자기 왜 오신 건데? 설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나도 몰라. 그냥 며칠만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며칠? 그렇게 보이셔? 당장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들이닥쳐선 우리 집을 요양소로 아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제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들이 가슴팍을 찢어 놓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며도 전 조용히 화장실로 향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물을 내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뜨자마자 본 건 주방에서 밥을 차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이었어요. 아침 다 됐어요. 식탁에 오세요. 그 말에 저는 반갑게 고맙다라고 했죠. 하지만 정작 식탁 위엔 저를 위한 그릇은 없었습니다. 하얀 접시에 아들과 손주 것만 놓여 있었고 전 그저 한쪽에 앉아 눈치만 봤어요. 기철이가 눈치를 챘는지 물었죠. 우리 엄마 건 없나? 아, 죄송해요. 어머님 드실 줄 몰라서요. 김치찌개는 어제 거라 좀 짜긴 한데 괜찮으실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냉장고에서 찌개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릇째 전자레인지에 드고는 말없이 제 앞에 툭 내밀더군요. 그날 아침 전 밥 한 공기 없이 짜고 식은 김치찌개만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며느리는 점점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옷에서 냄새가 나요. 세탁기 쓰셔야겠어요. 화장실 쓰신 뒤엔 꼭 청소 좀 해주세요. 요즘 거실에서 머무시는 분들이 진드기 옮긴다고 하던데 그녀는 마치 제가 병균이라도 되는 듯 행동했죠. 첫째 아들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훤히 느껴졌어요. 점점 식사 자리에서도 눈총을 받았고 빨래는 따로 해야 한다며 제 옷은 베란다 한 구석에만 널어두었죠. 심지어 손주도 제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 손주에게 과자를 건네주려다 며느리가 툭 치며 말했어요. 엄마, 애한테 아무거나 주지 마세요. 요즘 알레르기 심해요. 그날 밤
전 거실에서 울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야 소리 죽여 흐느낄 수 있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들 위해 젖은 발로 뛰어다녔던 엄마가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하니. 하루는 동네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씻은 채였고 입은 옷도 여전히 낡고 초라했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들리더군요.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우리 집에 시어머니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거지꼴로 누워 있어. 문제는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냄새가 진짜 장난 아냐. 애가 가까이도 안 가려고 해.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있잖아. 진짜 너무 민망해서 친구들도 못 부르겠어. 누가 보면 우리 엄마인 줄 알겠다니까. 아니, 우리 엄마도 저 정도는 아니야. 설마 계속 계시게? 어휴, 글쎄. 기철이도 말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진짜 못 버티겠어. 오늘 저녁에 한번 얘기 꺼내볼까 해. 그 자리에 서서 전 그대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전 다시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캐리어에 조용히 짐을 싸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문고리를 잡았죠. 그때 기철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는 이상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모욕당했다는 것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지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방 안보다 차라리 그곳이 덜 서럽더군요. 그리고 전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리고 남은 한 곳, 둘째 기영이 집으로 가보자. 마지막 희망, 그 아이는 나를 좀 다르게 대해주지 않을까. 한겨울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고 난 뒤 저는 비틀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청은망은이었고 손가락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 희망이 있었죠. 기철이와는 달리 둘째 기영이는 적어도 나에게 따뜻했던 아이였습니다. 기영이는 대학을 다닐 때까지 늘 저에게 엄마, 나 복권 당첨되면 엄마 집부터 고쳐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 아이는 한 번도 어릴 때부터 투정 부리지 않았고 밥상에 앉으면 늘 엄마 고생 많으셨지요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애였습니다. 그 기억 하나만으로 저는 마지막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기영이가 살고 있는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기영아, 네가 나를 어떻게 맞이할지 엄마는 정말 두렵다. 손이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또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알겠더군요. 첫째 며느리와는 또 다른 새침하고 날카로운 그 음성. 나야, 기영이 엄마야.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모습을 보곤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어머님, 아니 무슨 일이세요? 이 모습은. 그냥 잠깐 머물 곳이 없어. 기철이네 있다 나왔어. 기영이한테 말씀은 하셨어요? 아니, 너희 집엔 안 간다고 했었거든. 갑자기 오게 돼서 미안하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더니 뒤에서 기영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맞아? 왜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좀 기운이 없어. 아무데나 좀 누웠으면 해서. 기영이는 저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 기영이만은 아직 날 버리지 않았구나. 그날 밤 둘째 아들 집에서 저는 따뜻한 국물에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은 적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기영이 아내의 얼굴에서 어색한 표정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혹시 오래 계실 생각은 아니시죠? 며칠만 자리 생기면 알아서 나갈게. 네, 저희도 애 키우고 있어서 집이 넉넉하진 않아서요.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제가 발을 옮길 때마다 걸레질을 다시 했습니다. 식탁에선 제 밥그릇을 아랫칸에서 꺼낸 낡은 그릇으로 따로 차려냈고 아이 간식을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감추더군요. 그리고 이틀 뒤 며느리는 기영이와 작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안방에서 들리는 말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기영 씨, 솔직히 부담돼. 시댁 어른 모시는 거 나도 싫진 않지만 지금 상황 좀 보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야. 형이랑 무슨 일 있었겠지. 아니, 형네서 나왔다는 게 이상하잖아. 어머님, 무슨 이유로 나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냥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시려는 것 같은데. 됐어. 말 좀 조심해. 내가 뭘 틀렸어. 여기저기 들르시다 정착하려는 거잖아. 혹시 재산 같은 거 기대하고 있는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문을 열고 나왔고 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나 다 들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기영이는 허겁지겁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미안해. 전 그날부터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줄이고 말도 아끼고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집에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돌아갈 집이 없어. 이미 다 철거됐어. 그럼 다른 친척이나 지인분들 집은요? 없어. 저희가 솔직히 좀 어려워서요. 당장 어린이집도 등록해야 하고 방도 하나뿐이고.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구나. 그래도 네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은 어릴 때 병원비가 없어서 밤새 나한테 울었던 애였어. 학교 운동화가 떨어져서 발에 물집 생기던 애였지. 그걸 다 보고도 나는 그래도 참았는데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기영이는 뒤늦게 와서 엄마 진짜 미안해 하고 울더군요. 그 말에 전 그냥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엄마한테 미안하단 말은 미리 했었어야 해. 이렇게 눈물이 날 때 말고 김치 한 조각이라도 덜 짠 걸 줄 때 했어야 해. 그날 밤 전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한밤중 아무 말도 없이 며느리도 아들도 깨우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손엔 여전히 그대로 있던 100억 국가 보상금 서류와 통장, 그리고 가슴 깊숙이 쌓인 복수의 의지가 들려 있었죠. 이제 됐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는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알았으니까. 그날 새벽 저는 첫 차를 타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조그만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춥고 텅 빈 거리, 입김이 허공에 흩어지며 제 다짐처럼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더군요. 이 돈 절대로 그놈들에게 넘길 수는 없어. 나를 업신여긴 그 자식들에게 내 피와 땀으로 일군 100억을 줄 수는 없다. 사무실 문을 열자 조용한 인상의 변호사 한 분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옥 어르신, 오시기 힘드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꼭 유언장을 써야겠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방 안에서 노란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은행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국가에서 입금해준 재개발 보상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여기 있는 전 재산 전부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세금 정산 문제도 괜찮다 하셨죠. 네, 기부금 공제와 별도로 상속 유예 절차까지 들어가면 자녀분들이 이 돈에 손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유언장에는 꼭 적어주세요. 본인의 두 아들 김기철과 김기영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생전에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행실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 꼭 들어가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조용히 책상 위 종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기억해라. 너희는 엄마를 모욕했고 너희 자식들에게 나를 짐이라 가르쳤다. 그 대가를 세상에서 가장 쓰디쓴 후회로 치르게 될 거야.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전 사무실 한쪽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기운이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씁쓸한 감정이 가시질 않았어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그냥 처음부터 그 돈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떠올리면 내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영이에게 한 통의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유언장 관련 사전 통보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 김순옥의 사망 또는 중대 질병 발생 시 지정된 유언 집행자에게 본 서류 내용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서류를 받아본 기영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장 형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엄마 유언장 작성하셨대. 뭐? 지금 살아계시잖아. 왜 벌써 그런 걸? 형, 혹시 엄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집도 없이 떠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걸. 그날 밤 기철과 기영은 둘이서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네가 엄마 제대로 챙겼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아니, 형이 먼저 받아들였어야지. 형수님이 그렇게까지 대할 줄은 몰랐다고. 그들의 싸움은 점점 커졌고 결국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둘은 각각 구청, 시청, 그리고 재개발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며칠 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죠. 김순옥 명의 보상금 103억 8천만 원 지급 완료 기영은 통화를 하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103억? 기철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게 진짜야. 엄마가 그걸 다 받았다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돌아다닌 거야. 우리를 보기 위해. 기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형, 우리 큰일 났어. 엄마가 그 돈 다 기부하면 우린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아. 기철도 초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지금이라도 찾아가야 해. 무릎 꿇고 빌고 우린 몰랐어요 라고 말해야 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김순옥 여사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녀의 몸은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말했죠. 환자분이 며칠 전부터 밥을 거의 안 드세요.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보호자 호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두 아들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김순옥은 병실에서 그들을 보고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철이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기영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린 그게 진짜일 줄 몰랐어요. 김순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거짓골로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서 안아줬겠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어야지. 그 말에 두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던 날 그 흰 조각들이 병원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김순옥 여사의 가슴에도 하나씩 하나씩 서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옆엔 무릎 꿇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철과 기영. 어릴 적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울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엄마 손을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마치 이미 이 세상에서 떠나려는 사람처럼 모든 정을 두고 고요히 정리하고 있는 듯했죠. 엄마, 기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형이랑 나랑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기철도 울먹이며 말을 잇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 했는지 정말 몰랐어.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 했지. 그러자 김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들 얼굴을 보내. 그동안 눈 마주칠 일도 없더니. 엄마, 기영아, 너 어릴 때 그랬지. 엄마 손 꼭 붙잡고 엄마는 내 친구야 하며 웃던 아이가 어쩌다 그렇게 변했니? 엄마, 진짜 미안해요. 기철아, 네가 처음 사무실에 들어간 날 엄마는 네가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어. 손수 도시락 싸서 찾아간 적도 있었지. 근데 그날 네가 뭘 했는지 기억하니? 기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만 저었죠. 아, 엄마, 제발 이런 데는 좀 오지 마요. 창피하니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니? 그땐 내가 어렸고 철이 없어서. 철이 없었으면 지금이라도 철들어야지. 엄마가 그 돈이 생기고도 왜 거짓골로 너희 집에 갔는지 그 이유는 알아? 엄마, 시험하려고 하신 거죠? 아니, 김순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어. 기억하고 싶었어. 너희가 내가 가진 걸 모르고도 진심으로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기억하고 싶었던 거야. 두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떨렸고 손등엔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럴 수 없었지. 돈 없고 냄새 나는 늙은 여자는 너희 집에서 하루도 같이 있을 수 없었던 거야. 기철은 벌떡 일어나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내가 미쳤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모습을 본 기영도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돌릴 수 없을까요? 돈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제발 다시 우리 집으로 와요. 다시 같이 살자고요. 제발요. 그 말에 김순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늦었어. 왜요, 엄마? 엄마는 항상 말했잖아요. 자식은 끝까지 용서하는 거라고. 그 말에 김순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는 자식을 용서해.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용서받을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면 그건
엄마가 해줄 수 없는 일이야. 그날 저녁 김순옥은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작성했어. 너희 둘은 내 전 재산에서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그럼 내 돈은 내가 살면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야. 하늘 아래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너희를 위해 못한 사랑을 그 사람들한테라도 해줘야겠더라. 엄마, 제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을 뻗어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다. 정말 너무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남기고 가는 거야. 엄마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제발 늦게라도 알길 바란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김순옥 여사의 장례식엔 두 아들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그녀가 남긴 100억의 보상금은 이미 지정된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장애 아동 후원단체로 나누어졌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에서 김순옥 여사의 이름이 언론에 조용히 올라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두 아들만이 알고 있었지요. 그들이 돈보다 먼저 잡았어야 했던 것이 사람의 손길이었고 그 손길이 떠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진심을 껴안게 되었다는 걸. 김순옥 여사의 장례식이 끝난 뒤 기철과 기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빈 영정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두 아들은 그 미소 뒤에 감춰져 있던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제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말이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법률사무소로부터 두 사람에게 유언 집행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딱 두 줄. 전 재산은 김기철, 김기영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며 전액은 지정기부처에 위임하였음을 명시함. 그 밑엔 조용히 적힌 문구 하나가 있었죠. 돈이 없으면 사랑이라도 주길 바랐다. 하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기철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진짜 엄마가 설마 진짜로 그걸 다 기부할 줄은. 기영도 굳은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았어. 진짜 끝이야. 그들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조차 없었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무심했고 잔인했는지를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뉴스에서 김순옥 여사의 이름이 짧게 언급됐습니다. 서울 재개발 보상금 100억 원을 고스란히 사회에 기부한 한 고령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서울 시내 3개 보육원, 2개 양로원, 그리고 중증 장애인 돌봄센터에 분산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보도 화면 속에선 김순옥 여사의 사진과 함께 한 보육원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기영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원하셨던 거야. 우리가 줄 수 없었던 따뜻함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신 거야. 기철은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우린 엄마라는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잃은 거야.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기철은 그간 오만하게 군부서에서 자진해서 물러났고 회사의 자산관리 파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가치를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죠. 기영은 운영하던 카페를 접고 작은 재능기부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매달 첫째 주 일요일, 형제는 함께 엄마가 묻힌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납골당 앞에서 낯선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순옥 여사님 가족분이세요? 네,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장애인 돌봄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여사님이 남기신 기부금 덕분에 우리 센터 아이들 치료 장비를 새로 들여올 수 있었어요. 덕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철과 기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눈시울만 붉어졌죠. 돌아오는 길, 기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영아, 우리 엄마한테 너무 못했지? 근데 말이야, 엄마가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고는 생각 안 해. 왜? 기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돈을 남한테 줬잖아. 근데 그 덕에 우리가 달라졌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르친 거야. 돈을 안 주고도 사람을 남기는 방법을. 기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기영은 김순옥 이름으로 만든 작은 기부 모임을 하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엄마 기일이 다가오면 작은 도시락과 생필품을 모아 주변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배달을 다녔죠. 기철도 자신이 있는 회사에서 김순옥 기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사내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시작한 그 작은 변화는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동네 신문에 조그맣게 실린 기사 하나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늦게라도 닿은 두 아들의 손길로 피어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진심은 때로 돈보다 오래 남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김순옥 여사의 유골함 곁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영이 놓고 간 흰 민들레였지요. 그 옆엔 매달 한 번씩 바뀌는 손편지가 함께 놓였습니다. 그 송글씨엔 항상 같은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죠. 엄마, 이제야 당신이 남긴 사랑의 깊이를 압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두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순옥이 세상에 남기고 간 100억의 기부금은 단지 돈, 그 이상이 되어 수많은 사람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서울 외곽의 작은 장애 아동 복지센터, 이곳은 김순옥 여사의 기부로 새롭게 단장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센터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3살, 이름은 준석이.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거나 말한 적이 없던 아이였죠. 그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다녔고 센터에 올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장비는 노후했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그녀는 늘 죄송합니다 란 말을 달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 새 치료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전동 재활 보조기, 음성 자극 시스템, 근육 전기 자극 치료기, 모두 김순옥 여사의 기부금으로 구입된 최신 장비들이었습니다. 센터 원장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준석이 치료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누군가 이렇게 기회를 줄 줄은. 그로부터 몇 개월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석이는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고 굵은 발음으로 세 글자를 꺼냈습니다. 마.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센터에 있던 모두가 울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엉엉 울며 준석이를 안았고 그 장면은 센터 직원이 찍은 영상으로 SNS에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죠.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기부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김순옥 여사님,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자 유산 기부를 유도하는 순옥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노후 자산의 사회 환원을 주제로 한 캠페인에 점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기억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났던 겁니다. 그 가운데 김기철과 김기영도 이 흐름에 조용히 동참했습니다. 기철은 회사에서 은퇴 후 지역 사회복지관에 회계 자문 봉사를 시작했고 기영은 바리스타 교육 외에도 작은 책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젠 엄마의 사진, 엄마가 남긴 말들, 그리고 그녀가 받은 편지들과 작은 손편지 사연들이 실렸습니다. 책 제목은 엄마가 남긴 100억보다 귀한 것. 그 책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탔고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비영리 단체 후원으로 무료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한 여고생이 남긴 글이 다시 인터넷을 울렸습니다. 전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할머니에게 김치찌개를 끓여드렸어요. 그냥 그것뿐인데도 할머니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김순옥이라는 이름은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두 아들은 더 이상 그녀의 유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유산이 자신들을 바꿔 놓았다는 걸 인정했고 그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게 된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죠. 어느 늦어름 오후 기영은 조용히 납골당을 찾아가 엄마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흰 국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준석이 걷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걔가 이제 발음도 한다고요. 그거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형은 이제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 숙여요. 그게 죄책감이 아니라 존경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기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인형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준석이가 직접 만든 천사 모양 인형이었습니다. 이건 준석이가 만든 거래요. 천사한테 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데려왔어요. 엄마, 진짜 천사였나 봐요. 그는 한참을 울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게 엄마 이름 닮아 볼게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뒤돌아 나섰습니다. 가을이었다. 창밖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분날이면 은행잎이 하늘에서 황금빛 눈처럼 흩날렸다. 김순옥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 그녀의 흔적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졌지만 그녀가 남긴 마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서울의 한 복지관 강당. 김기영은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김순옥 기부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이 직접 발표하는 감사 인사 행사 날이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기영입니다. 한때는 어머니를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 어머니 김순옥 여사는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셨습니다. 그 돈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여러분에게 쓰였고
또 누군가에겐 생명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었죠. 관중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청년들, 복지관 직원, 지역 주민들, 그리고 맨 뒤에는 형 김기철도 조용히 서 있었다. 기영은 말을 멈추고 잠시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말에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기영과 기철은 행사장을 함께 정리하고 있었다. 조명도 꺼지고 사람도 모두 빠진 빈 공간, 그곳에 형제가 둘만 남아 앉아 묵은 이야기를 꺼냈다. 기영아, 응 형, 우린 그동안 엄마 얘기를 참 많이 했지. 그러게 하루도 안 빼놓고. 기철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어. 100억을 자식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다. 기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 그게 전부 다였으니까. 엄마는 우리가 돈을 얻길 바란 게 아니라 사람이 되길 바랐던 거지. 사람, 그 말이 기철의 가슴에 뚜렷이 박혔다. 그날 밤 기철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혼자 납골 땅을 찾아갔다. 늦은 밤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기철은 무릎을 꿇고 유골함 앞에 속삭였다. 엄마, 나 아직도 후회가 많아요. 그날 문 앞에 섰던 엄마를 그냥 두고 나는 그날 내 아내 편만 들었어요. 그날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엄마가 냄새 난다며 세탁기를 돌리던 날, 엄마 밥그릇 따로 차려주던 날,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하루하루가 이젠 죄처럼 남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엄마 이름으로 장학회 운영하던 그 돈,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거기 좀 더 보탰어요. 그리고 내 연금도 조금 옮겼고, 엄마가 남긴 그 마음, 이젠 내가 이어가 보려 해요. 그는 조용히 봉투를 유골함 옆에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이 되겠다던 그 말, 이젠 거짓말이 아니에요. 엄마, 고맙습니다. 며칠 뒤 기영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다. 기영 씨,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지방의 한 시골 학교에 오실 수 있을까요? 시골 학교요? 네, 김순옥 여사님의 기부로 학교 급식실이 리모델링 됐는데 학생들이 직접 감사 편지를 쓰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날 기영은 전철과 버스를 타고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로 향했다. 학교는 작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어느 도시의 그 어떤 학교보다 더 컸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손자 맞죠? 아, 아니요. 아들이에요. 와, 진짜요. 우리 급식실이 여사님 덕분에 새로 생겼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남기지 않아요. 밥이 맛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누군가한테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은 순간 기영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겨우 참아야 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엄마, 당신이 남긴 그 한 끼의 밥이 누군가에겐 꿈이 되었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같은 시각 기철은 서울 시내의 한 무료급식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김 선생님. 예, 오늘은 된장국 좀 진하게 끓여볼까 해서요. 기철은 이제 누가 봐도 평범한 자원봉사자였다. 대기업 중간 간부였던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밥을 푸고 반찬을 나르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자식들이 날 찾질 않아서 말이야. 이젠 이름도 잊어버린 것 같아. 저도 그래요. 그래도
오늘 국물은 따뜻하네요. 기철은 그 말에 어머니 김순옥이 집에 찾아왔던 그 날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내어주지 못했던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이제서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손에 전해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김순옥 여사의 이름은 점점 더 조용히 퍼져갔다. 소셜미디어에는 강 김순옥 기부, 100억의 사랑, 한기 이기적 같은 해시태그가 퍼졌고 학생들은 과제로, 기업은 캠페인으로, 가족들은 대화 주제로 그녀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죽은 뒤에야 수많은 사람에게 엄마처럼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의 조용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몇 시민들만 둘러보던 작은 안내 부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며 화제를 낳기 시작했다. 그 안내판 위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엄마, 저희가 이제야 배웁니다. 김순옥 여사 기부 1주기 기념 특별 전시회 광장 한가운데는 아담한 흰 텐트와 그녀가 남긴 유언장이 복제되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김순옥 여사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손편지, 영상 인터뷰, 기부금 활용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고 전시회 끝자락에는 그녀의 아들 기철과 기영의 서명이 새겨진 사람을 남기는 유산, 서약서가 놓여 있었다. 전시관 한편에는 기억의 공간이라 불리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곳엔 시민들이 작은 종이에 내가 오늘 사랑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매달 수 있었다. 할머니, 엄마, 아내, 친구, 하나둘 모인 이름들 사이에 유독 많이 반복되던 단어 하나, 순옥. 그 이름은 더 이상 단지 한 여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울리는 교훈이자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용기였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배울 기회 자체였다. 행사가 한창이던 오후, 기철과 기영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부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기영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속삭였다. 형, 엄마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믿어져? 기철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살아계실 때 우린 엄마 이름 한번 똑바로 불러본 적 없었지. 응. 근데 이제는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이름이야. 잠시 후 무대에 사회자가 등장하며 기영을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해준 김순옥 여사님의 아들이신 김기영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기영은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조명을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먼저 어머니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김순옥 여사의 둘째 아들 김기영입니다. 그리고 한때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철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기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이름이 남는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겐 많은 말 대신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걸 알려주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나갔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결정을 하려 합니다. 그 순간 무대 뒤에서 기철이 올라왔다. 두 형제가 나란히 선 무대 위, 기철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김순옥 여사의 큰아들 김기철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중 가장 큰 건 사람을 남겨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순옥 여사의 이름으로 사람유산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 마이크가 다시 기영에게 넘어갔다. 이 재단은 김순옥 여사가 하셨던 것처럼 돈이 아니라 마음을, 자산이 아니라 따뜻함을 다음 세대에 나눠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고령자 기부 상담, 청소년 장학 지원, 복지사 처우 개선, 그리고 잊혀진 부모와 자식의 연결을 위한 심리 상담과 만남 프로그램까지. 관중석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아 기도하듯 그들을 바라봤다. 기철이 마무리 발언을 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자식에게만 돌리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받은 것을 이웃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며칠 뒤 김순옥 여사의 납골당엔 또 한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준석이. 그 아이는 이제 걷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의 아이로 불렸다. 그는 작고 앳된 손으로 자신이 쓴 편지 한 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할머니, 저는 이제 학교에 다녀요. 할머니가 저 도와줘서 제가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대요.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엄마예요. 한겨울이 지나고 어느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사람유산재단의 첫 번째 장학식이 열렸다. 그리고 그 장면은 뉴스 카메라에 담겨 전국 방송으로 나갔다. 화면 속 기영과 기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형, 이제야 엄마가 바라던 아들들이 된 것 같지? 그래,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시겠지. 그들이 함께 올려다본 하늘 한켠엔 흰 민들레가 날리는 것 같은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고 진짜 사랑은 떠난 뒤에도 남는다. 김순옥 여사가 남긴 유산 이야기 시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행복한 느낌,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